공사가 멈춘 현장이었어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채로 그냥 방치된 그 땅 앞에서 저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건 먼지 쌓인 자재 더미와 쓰러진 안전 펜스뿐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황사 섞인 먼지가 올라왔고 그 냄새가 어쩐지 제 꼴 같더라고요. 1억 원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던 거겠죠. 지금은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박병준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40년 넘게 천공기를 몰았고 마지막 일감이 끊기기 전까지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솔직히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말씀드리는 건 저처럼 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해서입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땅을 뚫으며 살았어요. 천공기라는 기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지을 때 땅속 깊이 구멍을 뚫는 장비입니다. 그 기계를 처음 잡은 게 제 나이 30 초반이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을 넘게 몰았어요. 현장이 어디 있든 따라다녔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이든 부산 해안가든 불러주는 곳이면 장비 끌고 내려갔어요. 그게 제 일이고 제 자랑이었고 제 밥벌이였습니다. 천공기가 얼마나 하는 기계인지 아세요? 신차로 사면 2억에서 4억 사이거든요. 제 건 중고로 사서 오랫동안 손보며 썼는데 팔려면 1억은 받을 수 있는 장비였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평생 이걸 몰아서 집을 마련했고 아들 준호 대학까지 보냈고 적지만 노후 자금도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빚 한 번 진 적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게 제 유일한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씩 현장이 줄더니 그게 2달에 한 번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 자체가 안 오더라고요. 뉴스에서 맨날 미분양이 어떻고 건설 경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처음엔 제 얘기인 줄 몰랐습니다. 아, 어디 다른데 얘기겠지 싶었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일이 없으면 장비는 세워두어야 해요. 그런데 세워두기만 한다고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야적장 자리 빌리는데 한 달에 얼마, 장비 보험료 얼마, 정기 점검비 얼마, 이게 다 고정으로 나갑니다. 벌이는 없는데 장비가 돈을 먹는 상황이에요. 매달 50만 원 가까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이 기계가 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어요. 40년을 그 시간에 일어나 현장 가는 몸이라 자려고 해도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습관처럼 일어나서 장비 세워둔 야적장에 나가곤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시동도 걸어보고 먼지 쌓인 데 닦아주고 이상 없는지 살펴봤어요.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야적장에 나가서 천공기 앞에 섰는데 갑자기 뭔가가 턱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기계 언제 다시 쓰나? 과연 다시 쓸 수 있기나 한 건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무릎이 조금 풀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장비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게 제 목을 조이는 쇳덩어리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들어오는 건 맞는데 나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파트 관리비에 통신비, 보험료, 장비 유지비, 거기다 아들 형편이 어렵다 보니 아들 내 쪽으로 나가는 돈도 있었거든요. 더하고 빼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남는 게 마이너스였습니다. 숫자를 보면서 저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그때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사람이라 연금이 없습니다. 제 연금과 얼마 안 되는 기초연금으로 두 사람이 버텨야 하는 구조였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걸요. 부부가 오래 살면 말 안 해도 아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좋을 때도 있고 이럴 때는 더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그해 건설 경기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왔습니다. 지방 미분양이 얼마고 건설사 어디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이요. 아들 준호가 하청업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다진 것처럼 준호는
사업 쪽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건설 경기가 이 모양이다 보니 대금이 안 들어오고 직원들 월급이 밀리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부모는 그런 거더라고요. 일감이 없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야적장에 세워둔 천공기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끊은 지 오래됐는데 그날은 어디서 났는지 한 대가 있더라고요. 연기를 내뿜으면서 장비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탁 두드렸어요. 40년을 같이 다녔다. 앞으로는 어쩌나. 대답이 있을 리가 없죠. 차가운 쇠 느낌만 손바닥에 남더라고요. 그게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준호가 찾아온 건 가을 끝자락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미리 연락도 없이 그냥 현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걸 들고 온 사람 특유의 그 표정이요. 사업 얘기를 꺼내려고 왔을 때 짓는 그 얼굴을 부모는 귀신같이 알아보거든요. 어서 들어오라고 했더니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머뭇거리더라고요. 거실에 앉혔어요. 아내가 차를 내왔는데 준호는 잔을 손에 쥐고도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꺼낼 때까지 그냥 기다렸어요. 재촉하면 더 어려워지는 법이거든요. 한참 만에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2년 전에 지방 쪽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무이자 조건으로 계약한 거였습니다. 그 건설사가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기업 회생이라는 게 뭔지 저도 압니다. 건설 현장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인데 모를 리가 없죠. 부도 직전이라는 말이에요. 공사는 멈추고 계약자들은 공중에 뜨고 중간에 낀 사람들이 전부 떠앉는 거예요. 준호는 목소리를 낮추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무이자 조건이었던 중도금이 건설사 사정으로 없어졌다고 이제부터 이자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달 4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했어요. 거기다 하청 사업 대금이 아직도 안 들어와서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말이 끝나고 준호가 제 눈을 피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왜 진작 얘기를 안 했냐? 무이자, 광고만 믿고 그런 계약을 왜 했냐? 지금 사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거실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 얼굴을 보니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43 먹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 화보다 먼저 가슴에 걸렸습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이 말을 꺼내기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아내는 부엌 쪽에 있었어요. 다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맡긴다는 뜻이었겠죠. 그 사람 방식이 원래 그래요. 제가 결정하도록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저는 준호한테 물었어요. 지금 얼마가 필요하냐고요. 준호가 대답을 한참 못하다가 1억 정도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딱 그 액수였어요. 제가 가진 현금이 1억 5천 정도였는데 그 중에 1억을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연일 리가 없죠. 부모 통장에 얼마쯤 있다는 걸 아들이 짐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1억이 어떤 돈인지 준호는 몰랐을 거예요. 아내랑 둘이서 나중에 조용한데 작은 집 한 채 마련하자고 따로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이 아파트 팔고 경기도 외곽이든 충청도 어디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전원주택 하나 지어보자고 둘이서 조용히 얘기해왔던 그 돈이었습니다. 아내도 그 돈만큼은 건드리지 말자고 했었어요. 우리 마지막 보루라고 그 말을 했던 게 기억났어요. 근데 그 돈이 지금 내 앞에 앉은 아들한테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쉽게 결정한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망설였습니다. 이 돈을 주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싶었어요. 연금이 들어오긴 해도 나가는 게 많아서 남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1억을 주고 나면 손에 남는 현금이 5천만 원인데 사실상 쥔 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내줬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이체했어요.
준호한테 따로 말은 안 했습니다. 갚을 수 있을 때 갚아라. 그 말도 안 했어요. 짐이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써라. 그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준호가 고맙다고 했어요. 꼭 갚겠다고도 했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갚으면 좋고 못 갚아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처음부터 크지 않았거든요. 아들 형편이 지금 어떤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청 대금이 묶이고 직원 임금도 밀리고 그 와중에 아파트 이자까지 터진 상황인데 거기서 1억을 갚을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돌아가고 나서 아내가 거실로 나왔어요. 제 옆에 앉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말이 없었어요. 한참 둘이 그냥 앉아 있다가 아내가 아주 조용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잘했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뭔가 더 아팠어요. 잘한 건지 아닌지 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해줬는지 평생 그 말 한마디로 저를 버티게 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내는 옆에서 자는 것 같았는데 숨소리가 너무 고요해서 저도 깨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잠 못 자면서 아무 말 안 하고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그게 그날 밤의 전부였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야적장으로 나갔어요. 천공기 앞에 섰는데 어제랑 똑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먼지도 그대로고 차가운 것도 그대로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달라진 건 제 통장뿐이었겠죠. 저는 장비 옆구리를 한번 손으로 짚었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1억을 내주는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진짜 힘든 일은 그 다음부터였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이 그렇게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돈을 내밀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가끔 떠올립니다.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준호한테 돈을 보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아파트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업회생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거든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현장 상태가 어떤지 직접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한테 물어보면 될 일이었는데 또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내한테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그 사람도 말없이 코트를 걸치더라고요. 현장은 충청도 쪽 지방 도시였습니다. 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별다른 말이 오가지 않았어요.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는데 그걸 굳이 말로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50년 가까이 같이 산 부부란 그런 거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라고 알려줄 때쯤 멀리서 타워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멈춰 있었어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꽂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40년을 보낸 저로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챘어요. 돌아가는 타워 크레인은 살아있는 현장이고 멈춰있는 타워 크레인은 죽은 현장이거든요. 그 순간 속이 철렁했습니다. 현장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펜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둘러쳐져 있었고 출입구 쪽에는 자물쇠가 여러 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펜스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골조가 올라가다 멈춘 건물 2동이 보였어요. 외벽도 없고 창틀도 없고 그냥 콘크리트 뼈대만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자재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비닐 천막이 바람에 덜렁거리고 있었어요. 사람 기척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천막을 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대금을 못 받았으니 현장을 내줄 수 없다는 거겠죠? 저도 건설판에서 수십 년을 보냈으니 그 사람들 처지가 어떤지 알아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저 추운 데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방식만 다를 뿐이지 저기 묶인 돈을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펜스를 따라 걷다 보니
분양 홍보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낡아서 가장자리가 찢겨 있었는데 그래도 글씨는 또렷하게 보였어요. 중도금 무이자라고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이 있었고 입주 예정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입주가 됐어야 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있는 건 콘크리트 골조뿐이고 그 현수막만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수막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중도금 무이자. 그 네 글자가 준호를 이 현장으로 끌어들인 거잖아요.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것도 결국 그 네 글자고요. 40년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사람이 건설사 광고 한 줄의 무게를 몰랐던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방향이 이상하더라고요. 건설사한테 화가 나야 하는데 어쩐지 저 자신한테 더 화가 났어요. 아들이 계약할 때 한 번이라도 꼼꼼히 들여다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쥐었는데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더니 제 손도 같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둘이 그 펜스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참고 있었어요. 1억이라는 숫자가 그 골조 어딘가에 박혀 있다는 게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이라는 게 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 골조 하나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는지, 공사가 멈추면 그 안에 묶인 돈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요. 지금 저 안에 들어있는 게 단순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계약자들 돈이 저 안에 있어요. 우리 아들 돈도 있고 제가 내준 1억도 어딘가 저 안에 녹아들어 있겠죠. 그걸 생각하니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먼저 돌아서더라고요. 가요 하고 한마디 했는데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돌아섰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한참 동안 출발을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손수건을 꺼내서 눈가를 눌렀습니다. 소리 없이 닦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앞만 봤어요.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많이 막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펑펑 울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어요. 돌아오는 길이 더 길게 느껴졌어요. 오는 길이나 돌아가는 길이나 둘 다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뭘 보고 온 뒤라는 게 달랐거든요. 오는 길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막상 현장에 가보면 생각보다 공사가 많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떻게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그 혹시나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멈춰있는 타워 크레인이 눈에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줬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있는데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도 밥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설거지 소리가 나다가 멈추더니 한동안 부엌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내준 1억이 어디로 간 건지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요. 저 현장이 풀리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그 사이에 아들 형편이 어디까지 나빠질지도 몰랐어요. 우리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뭔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손 놓고 기다리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뒤로 저는 한동안 가계부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딱히 새로운 게 나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숫자를 보고 있으면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그냥 다른 생각을 못하게 붙잡아두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어쨌든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걸 꼼꼼히 적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이 150만 원과 부부합산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들어와요. 40년을 꼬박 부어온 결과물이 그 금액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면 노후에 충분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쓰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관리비가 한 달에 25만 원 가까이 나가요. 전기며 수도며 난방까지 합치면 절기마다 다르지만
거의 그 정도 됩니다. 통신비도 있어요. 부부 휴대폰 2대에 인터넷까지 하면 10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보험료도 빠져나갑니다. 이 나이에 실손 보험 하나 없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젊을 때부터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게 매달 20만 원 가까이 돼요. 이것들만 더해도 벌써 50만 원이 넘습니다. 장비 유지비가 또 나가거든요. 일을 안 해도 세워두는데 돈이 들어요. 야적장 자리 빌리는 것, 정기검사, 보험, 최소한의 관리까지 다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일이 없는 기계가 돈을 먹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장비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는 게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요즘은 매일 그렇더라고요. 거기다 대출 이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대출 이야기를 꺼내려면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준호한테 1억을 보내고 나서 손에 남은 현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매달 이렇게 나가다 보니 그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거든요. 어느 달은 연금 총 190만 원이 들어와도 나가는 게 더 많았어요. 그게 한 달, 2달 쌓이다 보면 통장이 얇아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준호 쪽 이자 지원도 계속됐어요. 건설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무이자 혜택이 사라진 뒤로 아들네 아파트 중도금 이자를 우리가 대신 내주고 있었거든요. 매달 4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준호가 낼 형편이 안 되는 걸 알면서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버텨야 나중에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냥 부모 마음이 그런 거겠죠. 어느 날 저녁 숫자를 다 더해봤어요.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딱 보기에도 아찔했어요. 이대로 가면 5천만 원이 버텨줄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게 계산이 됐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막연히 걱정되는 것과 숫자로 확인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대출을 생각했습니다. 평생 빚을 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집도 제 돈으로 마련했고 장비도 할부를 일찍 다 갚았고 아들 대학 학비도 빌린 적 없이 됐습니다. 빚 없이 사는 게 제 자존심이기도 했고 그게 맞는 거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대출 창구 앞에 앉게 된 거예요.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게 천공기였습니다. 아파트는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집이 없어지면 아내랑 살 곳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장비는 지금 일도 안 하고 세워져 있으니 담보라도 잡아서 쓸 수 있으면 그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은행에 알아봤더니 중장비는 시세의 절반 정도만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가상각이 크다는 이유였어요. 장비 시세가 1억 정도 되니 받을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금리가 높았어요. 제1금융권에서는 담보 인정이 까다롭다고 해서 결국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서 연 7% 중반대 금리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 이자가 30만 원 초반 정도 나오는 계산이었어요.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이상하게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을 빚 없이 살아온 사람이 70 넘어서 처음으로 빚을 지는 날이었으니까요. 창구 직원이 서명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볼펜을 쥔 채로 잠깐 멍하니 있었어요. 직원이 이상하게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결국 서명했어요. 별 수가 없었거든요. 돈이 들어온 날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알면 괜히 더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장비 관련해서 좀 처리했다. 그렇게만 했습니다. 아내가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짐작했을 거예요. 오래 산 사람이 모를 리가 없죠.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오고 나서 통장 숫자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심이 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5천만 원이 있을 때와 지금 5천만 원은 다른 거거든요. 예전 건 온전히 내 돈이었는데 지금 건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숫자는 같아도 무게가 달랐습니다. 통장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매달 나가는 것들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관리비의 통신비, 보험료, 장비 유지비, 대출 이자, 아들 내 이자, 지원, 부부 두 사람 생활비까지 다 합치면 총 연금 190만 원을 훌쩍 넘었어요. 숫자가 그러니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해야 버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람이 식당에 나가는 게 취미나 심심풀이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계부를 덮으면서 생각했어요. 40년을 땅을 뚫으며 살았는데 지금 제 발밑이 이렇게 꺼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이 있고 장비가 있으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매달 버티는 구조였어요.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가진 게 없는 것보다 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팔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데 갖고는 있는 그 느낌이요. 그게 그 시절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밖에 일을 나간다는 걸 알게 된 건 제가 먼저 물어봐서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전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날따라 장비 유지비 관련해서 야적장 쪽에 볼 일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동네 골목을 지나게 됐거든요. 점심때가 조금 못된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뭘 보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식당 유리창 안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홀 쪽에서 테이블을 오가며 그릇을 나르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한 번 더 봤는데 맞았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밝은 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표정은 잘 안 보였는데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사람을 보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현장 나가는 동안 집을 지키고 밥을 해놓고 아들 준호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 안에서 남의 식당 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아내가 홀 안쪽에서 고개를 드는 순간 유리창 너머로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 꽤 길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 눈이 잠깐 굳었어요. 저도 아무 표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먼저 눈을 거뒀어요.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으러 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빠른 걸음이 아니었는데도 식당이 금방 안 보이는 데까지 왔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담벼락 옆에 서서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일이었는데 그날은 그게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참아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게 있어요. 언제부터 나갔냐고,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런 말들이요. 그 자리에서 따졌으면 뭔가 억울한 게 풀렸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안 됐어요.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 나가게 된 게 다 제 사정 때문이었으니까요. 저한테 화를 내야지 그 사람한테 뭘 따질 수 있겠어요. 아내가 저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저는 알아요. 말하면 제가 그만두라고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당신은 쉬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집안 형편이라는 걸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 안 하고 나간 거예요. 저 몰래 한 게 아니라 저를 배려해서 그런 거라는 걸 골목에 서서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아침을 일찍 챙긴다 싶었어요.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뭔가 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잠깐 나갔다 온다. 근처 좀 다녀온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따로 뭘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니, 의심하지 않으려 했던 건지도 몰라요. 어렴풋이 뭔가 감이 왔는데도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알게 되면 그게 더 힘드니까요. 골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잠깐 봤어요. 아내가 먼저 부엌 쪽으로 갔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아내도 안 했고 저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수저 소리만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전보다 더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서로 알고 있다는 게 확인된 느낌이었어요. 말을 안 했는데도 대화를 한 것 같은 그런 저녁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아내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소리가 나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행주로 닦는 소리가 나고
평소랑 똑같은 소리였는데 그날은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게 다 그 사람이 버티는 소리 같았거든요. 저는 40년을 땅을 뚫으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골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땅을 뚫는 동안 그 사람은 집을 지켰고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버텨줬다는 거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70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한 거죠. 그날 밤에 아내가 잠든 걸 보면서 저는 한참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젊었을 때 얼굴이랑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준 평생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날 밤에는 못했어요. 그 사람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말하기가 창피했는지도 몰라요. 70 넘은 남자가 그 말을 어떻게 꺼내요? 그래도 그 마음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준호한테서 연락이 뜸해진 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하고 핸드폰 통화 목록을 올려보니 꽤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그게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걸어야 겨우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받아도 길지 않았어요. 잘 지내냐, 아버지도 잘 계시죠? 그 정도 주고받다가 바쁘다는 말로 끊었어요. 목소리가 어딘가 쫓기는 것 같았는데 저도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살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여유가 있으면 전화를 하는 거고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준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짐작은 됐습니다. 하청 대금이 계속 안 들어오고 직원들 임금은 밀리고 거기다 아파트 이자 문제까지 얹혀 있으니 전화 한 통 할 여력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 저도 먼저 캐묻기가 힘들었어요. 물어봤자 대답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물어봐야 서로 불편한 것뿐이거든요. 그 대신 우편물이 말해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현관 앞 우편함에 낯선 봉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통이었는데 그게 2통, 3통이 됐습니다. 금융기관 이름이 적힌 봉투들이었어요. 열어보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대강 알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채무 관련 안내문이었어요. 준호 명의로 된 것들이었는데 주소가 우리 집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업 초기에 보증인가 뭔가로 주소를 우리 집으로 해뒀던 모양이에요. 봉투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 빚이 어디까지인지 이 종이들이 알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아내한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눈치는 챘을 거예요. 우편함을 제가 먼저 열어보는 날이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둘 다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서로를 지키려고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봉투들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저는 뭔가 손에 잡히는 걸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천공기를 파는 거였어요. 지금 일도 안 하고 유지비만 먹고 있는 장비를 팔면 얼마라도 생기지 않겠냐 싶었습니다. 시세가 1억 정도 되는 장비니까 팔면 대출도 갚고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았어요. 중고장비 매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사진도 직접 찍어서 올렸어요. 관리 상태가 어떤지,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어떤 현장에서 썼는지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가격은 조금 낮게 잡았어요.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올려놓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문의 한 통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아직 안 본 거겠지 싶었어요. 2주가 지났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설 경기가 이렇게 된 마당에 천공기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던 거예요. 일감이 없으면 장비가 필요 없고 장비가 필요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일이 없어서 장비가 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혹시나 싶었던 거겠죠? 가격을 더 낮춰서 다시 올렸어요.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되도록 문의가 한 건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가격을 터무니없이 후려치려는 사람이었어요. 제시한 금액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대화를 끊었습니다. 헐값에 내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장비가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파는 사람만 알죠. 30대 초반에 처음 잡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을 같이 다녔어요. 전국 방방곡곡 현장을 따라다니며 먹고 살게 해준 기계입니다. 아들 준호 대학 등록금도 이 장비로 벌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마련할 때 보탠 것도 이 장비로 번 돈이었어요. 그게 지금 야적장 한쪽 구석에 세워진 채 팔리지도 않고 매달 유지비만 먹고 있었습니다. 1억짜리 장비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벌이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는데 갖고 있어야 하는 그 상황이 참 이상했습니다. 야적장에 가서 장비 앞에 섰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팔리지도 않는데 왜 아직 여기 있냐고, 이게 나한테 짐이 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요. 한 손으로 장비 옆구리를 짚었는데 차가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 있었거든요. 그 차가운 느낌이 오래 손에 남았어요. 준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장비 파는 거 도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한참 만에 받더라고요. 바쁘냐고 했더니 조금 그렇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말이 안 나왔어요. 물어보면 대답해야 하고 대답하다 보면 또 뭔가 나올 것 같아서요. 그냥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했습니다. 잘 먹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조심해서 다녀라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는데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였어요. 눈이 오면 야적장에 세워둔 장비 위에도 쌓이겠구나 싶었어요. 눈 쌓인 천공기를 생각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기계한테 마음이 쓰인다는 게 우습기도 한데 40년을 같이 다닌 거라 그런지 그냥 그랬어요. 우편함에 그날도 봉투가 와 있었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꺼냈는데 또 금융기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봉투를 들고 잠깐 서 있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보자 싶었는데 사실 나중에 봐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오늘은 보기 싫었던 겁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준호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어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더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고요. 그 짧은 대화로 그날 저녁에 준호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팔리지 않는 장비, 쌓여가는 봉투, 뜸해진 아들 전화. 이 세 가지가 그 시절 제 일상이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이어졌어요. 손이 있어도 쓸 데가 없고 기술이 있어도 불러주는 데가 없고 돈이 묶여 있어도 풀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씩 무기력해지거든요. 처음엔 모르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그게 얼굴에 나와 있어요. 그 시절 제 얼굴이 그랬습니다. 준호가 다시 찾아온 건 그로부터 2달쯤 뒤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상해 있었어요. 살이 눈에 띄게 빠졌고 눈밑이 거뭇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잔 건지 모를 얼굴이었어요. 어서 들어오라고 했더니 말없이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다가 준호 얼굴을 보고 잠깐 멈췄어요. 뭔가 느꼈겠죠? 차를 내오겠다고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먼저 꺼내봤자 아들이 하려는 말을 끊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참 만에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사업이 끝났습니다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청 대금은 끝내 못 받았고 직원들 임금도 다 못 챙겨줬고 업체는 이제 폐업 수순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준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먼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허탈했습니다. 화라는 건 아직 뭔가 남아있을 때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엔 화보다 공허함이 먼저 오는 것 같았어요.
그냥 멍하니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빌린 1억 갚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어렵다고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반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1억이 어디로 간 건지 다시 떠올렸어요. 중도금 이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준 돈이었는데 결국 그 돈도 사업 구멍을 메우는 데 쓰인 거겠죠? 아들을 살리려고 내준 돈이 아들도 못 살리고 우리 노후도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등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건에 아버지 명의 보증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건설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계약자들한테 보증 책임 관련 통보가 갔는데 그 서류가 저한테도 날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보증이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가 설명했어요. 아파트 계약 당시에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 명의로 보증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준호 본인 명의로는 대출 한도가 차서 추가로 자금을 끌어오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서류에 도장 한 번만 찍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맞았어요. 한 2년 전쯤 준호가 사업 관련 서류라며 도장 찍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이니 믿고 그냥 찍어줬어요. 무슨 서류인지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무슨 서류냐고 따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찍어줬던 거예요. 그게 보증 서류였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건설사가 완전히 부도 처리되는 수순으로 가면 그 보증 책임이 제 이름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준호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한다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겠죠? 저는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들 사업을 돕겠다고 내준 1억은 돌아오지 않아요. 아파트 중도금 이자 문제라고 해서 줬는데 정작 그 아파트 관련 보증 책임이 제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진 빚이 돌고 돌아 부모한테 오는 구조였습니다. 진짜 피해자가 누구였는지 그제야 윤곽이 또렷하게 잡혔어요. 우리 부부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준호가 또 미안하다고 했어요.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건설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보증 책임이 이렇게 번질 줄 몰랐다고 했어요.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준호가 처음부터 부모를 이용하려고 계획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급했고 판단이 흐려졌고 그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겠죠. 그런데 이유가 어떻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억은 없어요. 보증 책임은 제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아들 사업은 끝났고 우리 노후는 구멍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아도 그게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준호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거였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가 문 너머에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다 들었겠죠? 한참 뒤에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간 거였어요. 아내가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더 두드리지 않았어요. 문 너머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멀어지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생각했어요. 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면 그나마 쉬웠을 거예요. 나쁜 놈한테 당했다고 하면 적어도 화를 낼 대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준호가 처음부터 부모를 속이려고 작정한 건지 아니면 버티다 판단이 무너진 건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더 힘든 거더라고요. 나쁜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으면 그냥 인연을 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아들이잖아요. 40년을 땅 뚫으며 번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내 아들이에요. 그 아들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그래도 내 아들인 거예요. 그게 제일 서러운 거였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자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도 뜬 눈으로 누워있는 거였어요. 같이 잠 못 자면서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40년을 땅을 뚫으며 지켜온 게 있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집이 있고 장비가 있어도 노후가 이 모양이 된 건데 그 집이랑 장비가 이제 또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밤이었어요. 그날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준호가 다녀가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저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였어요. 아들 문제는 이미 제 손을 벗어난 거였습니다. 1억이 돌아오지 않는 것도, 보증 책임이 어떻게 될지도 제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있으면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눈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고하라고 할지도 몰라요. 아들이 보증 서류에 아버지 도장을 썼고 빌린 돈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게 있으니 법적으로 따지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신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봤어요.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보증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43 먹은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게 제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 실망했어요. 화도 났고요.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부모라는 거더라고요. 억울하고 서럽지만 그래도 그게 부모예요. 신고 대신 저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인력 시장에 나가기로 했어요. 40년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사람이 막노동 자리를 구하러 나가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엔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천공기 기사가 인력 시장에서 하루짜리 일을 구한다는 게 어딘가 쓸쓸하긴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일을 한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70이 넘었어도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왔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아내는 자는 줄 알았는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따뜻한 걸 챙겨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건네줬고 저도 아무 말 없이 받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인력 시장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새벽 찬바람 속에 점퍼깃을 세우고 서 있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처럼 나이 든 분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일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표정들이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 특유의 그 조용함이 있거든요. 저도 그 줄 끝에 섰습니다. 옆에 서 있던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나오셨냐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더니 요즘 많이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이래서 현장 일이 줄었다고 했어요. 그분도 나이가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고 물었더니 철근 쪽이라고 했습니다. 30년 했다고 했어요. 저도 천공기 한다고 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말 몇 마디를 나눴어요. 한참 기다렸는데 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다 지나도록 서 있었어요. 포기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하나둘 생겼어요. 저도 슬슬 자리를 뜰까 했는데 옆에 있던 그분이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내밀더라고요. 믹스커피였습니다. 고맙다고 하고 받았어요. 둘이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분이 여기 자주 나오시냐고 물었어요. 오늘 처음이라고 했더니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와야지 어쩌겠냐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더 답답하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여기 나와서 추위에 서 있으면 몸은 힘든데 오히려 머리가 좀 비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담담하게 했는데 그 말이 크게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1억이 날아갔어도 아들한테 배신을 당한 것 같아도 보증 책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요. 그날 일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집에 오는 발걸음이 아침보다 조금 가벼웠어요. 그분이 건넨 믹스커피 한 잔 덕분인지 죽을 수는 없다는 그 말 한마디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해소해 준 건지도 몰라요. 아내가 점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냐고 물었더니 오늘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알겠다고 하고 밥 먹으라고 했어요. 더 물어보지 않았고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게 그날의 전부였는데 그것만으로도 됐습니다. 다음 날도 나갔어요. 그 다음 날도요. 며칠은 일이 들어왔고 며칠은 헛걸음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날은 자빌이었어요. 현장 정리나 자재 나르는 일 같은 거요. 천공기 기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곧 지워버렸습니다. 일은 일이에요. 몸 쓸 수 있는 동안 쓰는 거고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내는 오늘도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식당 출근이에요. 앞치마를 챙겨서 조용히 나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봤어요. 그 사람이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저러고 있다는 걸 알기에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평생 같이 살았는데도 그 말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천공기는 아직 야적장에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쓰이지도 않은 채로 거기 서 있어요. 매달 유지비를 먹으면서요. 사야겠다는 사람이 나타날지 언제 일감이 들어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채로 하루하루 가고 있어요. 보증 책임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 우리 부부가 버텨야 합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준호한테서는 가끔 연락이 와요. 잘 지내냐고 짧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잘 지낸다고 답합니다. 그 이상의 말은 아직 못하겠어요.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답은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인력 시장에 나가는 날도 있고 야적장에 나가는 날도 있어요. 특별히 뭔가 달라진 게 없는 하루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하루들이 쌓이면서 뭔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요.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지금 저한테는 큰 거예요. 대한민국 어딘가에 저와 아내가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팔리지 않는 천공기 한 대,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 겉으로 보면 그게 전부예요. 속은 많이 다르지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이유도 모르게 무거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요. 다들 저마다의 사정을 안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작아 보여도 작은 게 아니에요.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삽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꼭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하루 어제처럼 버텨내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